안녕하십니까. 메이트 플러스 물류전략팀을 맡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사실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앞서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제 발표한다고 해서 약간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 물류 회사에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한 13년간 근무를 하다가 메이트 플러스에 옮긴 지 지금 이제 3년 한 4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 업계에 들어와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짧지만 저의 견해를 담은 내용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물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물류 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왜 물류센터가 물류 산업의 핵심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코로나는 물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 물류는 과거에는 이제 공급자 위주의 시대였던 때에서는 제조 생산의 이제 중심 물류가 이제 그 중요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유통 판매 중심의 물류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산지에서 원자재 조달을 시작을 해서 생산을 하는 데 따른 이 생산 물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산된 제품들을 보관을 해뒀다가 소비지 시장 내로 이제 유통을 하는 유통 판매 물류로 이렇게 물류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제조 생산, 조달 물류와 생산 물류가 이제 중심이었던 물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판매, 결국에는 이제 판매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유통 판매 중심의 물류로서 이제 변화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물류센터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형태는 뭐 다들 얘기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3PL, 3PL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1PL부터 2PL, 3PL, 4PL로 이제 진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PL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부서로서 물류를 행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고 한다면 2PL은 이러한 부서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독립을 시켜서 자회사로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3PL은 제3자의 업체가 이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위탁 방식의 이제 이러한 물류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PL 같은 경우에는 3PL 형태의 이제 IT 솔루션이 추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까지도 이제 외부 업체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형태를 4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의 패러다임은 이제 과거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그 물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지스틱스 1.0부터 4.0까지 이렇게 진화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 1.0 같은 경우에는 수송의 기계화, 결국에는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내륙 운송, 그다음에 해상 운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 수송의 기계화를 통해서 이제 좀 시간을 당기고 빠르게 운송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 게 로지스틱스 1.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지스틱스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의 기계화 및 자동화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벌크라고 하는데요. 뭐 원자재나 뭐 이런 부분들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박스 이런 것들을 배에다가 선적을 하는데 이제 그냥 박스채로 선적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노동력과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도입을 했던 게 어찌 보면 이제 설비의 기계화,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기계화 내지 뭐 자동화에 따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렉 설비도 있을 것이고요, 컨베이어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지스틱스 3.0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관리의 시스템화라고 해서 IT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각종 사람이 이제 직접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을 시스템으로 컴퓨터로 전산화 시켰던 거를 이제 로지스틱스 3.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오더를 관리하는 OMS 시스템, 그다음에 운송을 관리하는 TMS 시스템, 창고에서 이제 보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하는 WMS 시스템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로지스틱스 4.0이라고 지금 명명해서 업계에서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IoT를 통한 물류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로지스틱스 4.0이라고 저희가 좀 간략히 좀 표기를 해놨는데요. AI 시스템, 뭐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과 드론입니다. 또한 이 물류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로봇인데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물류센터의 향후 이제 변화해가는 부분에 어떤 그 매개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산업을 구분을 한다면 뭐 익히 아시는 뭐 CJ 대한통운부터 한진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대한항공도 어찌 보면 물류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회사들이 각각의 이제 구분이 돼서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시스템, 물류센터는 결국에는 이제 운송을 얼마만큼 최적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물류센터인데요. 물류 거점 전략이 이제 진화를 해갔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거점과 거점 간에 이제 운송을 하는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를테면 A에서 B로 이제 상품을 갖다 주는데 혹은 운송을 하는데 A에서 B로 그냥 다이렉트로 운송을 하는 형태의 이제 운송 서비스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상품들이 다양해지고 여러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품을 픽업을 해서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복잡다단한 그 운송 프로세스가 생겨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허브 앤 스포크라는 별도의 이제 운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나름의 이제 운송 효율화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필수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물류센터였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허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브센터라고 하는 아까 이제 세빌스 홍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택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픽업을 했다 하면 이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데 이 물량이 때로는 대전을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용인을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허브 앤 스포크라는 시스템의 영향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운송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점차 좀 더 발전이 돼서 메가 허브 시스템으로 좀 변화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최적의 유통을 위한 이제 거점에 이제 이 대형화가 지속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물류센터가 물류산업의 핵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는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는 이제 온라인 시장이죠. 온라인 시장을 2007년도부터 시계열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135조 원의 온라인 거래액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제 소매 규모가 한 480조 원 되는 것 같습니다. 포션으로 따진다면 그게 한 5, 6%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2009년도 10년도에 이제 13조 17조 정도밖에 안 되던 부분이었었는데 온라인 시장은 태동이 된 게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태동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연한 파란색과 진한 파란색이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도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PC로 쇼핑을 하느냐 모바일로 쇼핑을 하느냐 이제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폰 그 3GS가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이제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자리 잡기 시작한 게 2011년, 12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의 환경, 생태계가 이제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여러 가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 시점이 2014년, 15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쿠팡에서 그 로켓페이 명칭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로켓페이라는 부분을 도입을 하면서 결제 자체가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PC에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을 하려면 뭐 공인인증서 뭐 설치해야 되고 뭐 액티브엑스 뭐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편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간편 결제 도입으로 인해서 PC 쇼핑보다 차라리 모바일 쇼핑이 더 편해졌다라는 인식들이 강해졌고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잠자면서도 볼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뭐 뭘 하면서도 이제 계속 손에만 쥐고 있으면 볼 수 있는 그 장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쇼핑에 제약이 좀 덜해지는 그러한 하나의 그 장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폰의 환경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함을 부과시키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이제 성장이 더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을 도입한 게 이제 2014년도부터인데요. 이 쿠팡이 이제 온라인 쇼핑 물류센터에 있어서 다크호스로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좀 리드해가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이제 내수에서만 그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도 지금 바꿔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각각 이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외 직구, 역직구에 대한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들 보고 계실 건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6조 원 정도의 이제 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뒷장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B2C에 대한 그 CBT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B2B 시장까지도 이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B2B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B2B가 사실은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이제 2014년 15년쯤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B2C보다 이제 B2B를 했을 때 좀 더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로 정책 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B2C뿐만이 아니라 B2B 거래까지도 온라인화하겠다라는 그 중국만의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결국에는 온라인 시장, 온라인 그 소비 이러한 패러다임이 물류센터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패러다임 트렌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프라인 시절에는 물류센터보다는 이제 매장에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창고는 단순한 하나의 보관 이 부동산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지만 지금 온라인 시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풀필먼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물류센터를 이제 쿠팡은 풀필먼트 센터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온라인 시대의 이제 물류센터는 필수 요소 이제 차별화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물류센터에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상품을 보관하는 형태의 운영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고객 응대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 주문 관리까지 그다음에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이 공간에서 다 해결을 하는 그러한 그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분류부터 시작해서 검수 포장 끝나고 나면 이제 출고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는데요. 물류센터는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서 이제 첨단화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여러 가지 과거에는 인력으로서 수작업을 하던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로봇도 들어가고 오토소터기 뭐 DPS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동화를 넘어서서 이 물류센터가 하나의 첨단 산업의 집약체로서 여러 이제 이 공간의 활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마도 이제 작년부터 일어났던 부분이지만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글로벌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해운 시장의 규모가 이제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불을 붙였던 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그 국내외 간의 이동을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불황이나 이러한 영향들이 지대하게 좀 컸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보호무역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리쇼어링 결국에는
해외에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서 생산을 해왔던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리쇼어링을 통해서 이제 국내로 자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엔 온라인 시장이라는 이런 하나의 이제 무역 패러다임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는 물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물류센터, 물류부동산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열에 한 7, 8만 물류센터를 봐왔다면 지금은 열에 열 모두 다가 물류센터를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뉴스에서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언택트 서비스라는 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그 급부상하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비대면 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소비의 가장 큰 핵심은 온라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수치상으로 보시면 주요 유통업체 이제 매출 증감률을 보시면 뭐 나오는 부분이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34.3%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9.1% 증가했지만 오프라인은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7.5%가 감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온라인 쇼핑은 전년과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동기 대비 한 16% 정도, 17% 정도 증가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의 이제 수출입 통관 건수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직구하는 부분보다 역직구로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상품들의 이 소비량, 수출 물량 이러한 부분들이 더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가 온라인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기업들의 이제 여러 가지 전쟁들이 과거에는 상품의 판매 단가에서 이제 최저가를 위해서 이제 싸우는 부분들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최저가는 의미가 없다. 다른 차별화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장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쿠팡이었고요. 로켓 그 쿠팡맨을 직접 고용을 하면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배송에서 모두 다 똑같은 서비스를 받느니 차라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에는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원활하게 좀 더 수월하게 고객들한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된 게 물류센터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쿠팡에서 이제 서비스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이제 홈쇼핑 업체,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감성 택배, 뭐 전담 배송, 뭐 반반 배송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물류 산업, 물류센터의 이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1PL, 2PL, 3PL이라는 물류의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쿠팡이 이제 계속해서 쿠팡을 말씀드리지만 쿠팡이 2014년부터 이제 직접 물류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3PL에서 2PL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회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물류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게 온라인 시장이고 이 온라인 시장에서 고객을 어찌하면 내가 더 유치해서 고객이 계속해서 나의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의 고민의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감성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해야지 고객의 만족도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모아진 게 결국에는 직접 물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직접 물류를 통한 감성 서비스로 이제 고객을 락인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락인 효과를 높이면 결국에 고객은 나의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거래하는 그러한 빈도수가 오히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온라인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류센터는 결국에는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위해서라도 고객과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많은 실무자들의 이제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놓고 본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방에 물류센터 거점을 구축하려는 계획들이 온라인 업계 중심으로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배송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지 시장 내 인접한 더욱더 좋은 거는 이제 소비지 시장 내로 들어가는 게 더욱더 좋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건축법상 여러 가지 법과 제도상 물류센터를 지을 수가 없는 한계에 있다 보니까 최대한 소비지에 가까운 쪽에 물류센터들을 찾고자 하는 니즈들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 내에 들어가고자 하는 니즈들을 언젠가는 달성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마이크로 거점이라고 저는 이제 명명했는데요. 도심형 마이크로 거점이 앞으로는 생겨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심형 마이크로 거점은 단순히 이제 장기 재고 혹은 대량 재고를 보관하는 용도의 물류센터가 아니라 외곽의 대형 DC에서 이제 상품이 공급이 소비지 내로 이루어지면 이러한 마이크로 거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 수단을 통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종의 전초 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물류센터 하면 수많은 인력을 수반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물류센터인데요. 뭐 노동 집약이라고 표현하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물류센터를 1주, 2주 이렇게 이제 폐쇄를 하는 사례들이 몇몇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높아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이러한 바이러스와 같은 영향에서 어느 정도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첨단 고도화 물류로 이제 비대면 시대에 이제 물류가 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류센터 안에서 로봇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트럭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드론을 통한 배송 서비스도 이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지만 뭐 아마존은 키바 로봇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물류센터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알파봇, 그다음에 뭐 아마존은 또 프라임웨어라고 해서 이제 드론 배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도 물류센터 내에 로봇을 도입을 해서 물류센터 내에 이제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에 최적화는 이제 물류센터의 그 입지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류센터가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의 운송을 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입지적 자격을 갖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이제 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메가 허브를 통한 외곽의 효율적인 입지의 자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고 이 소비지 내에는 마이크로 거점 내지 이제 RDC라고 해서 이제 지역 내 거점을 구축을 해서 배송에 있어서 최적화하는 단계로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온라인 시대의 상품의 가짓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600만 종의 아이템을 각각의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고 그 상품들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다품종의 대량으로 유통을 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시대에는 물류센터의 대형화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그러면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년, 1, 2년 동안 공급이 되고 있는 그 규모가 대략 한 60만 평, 70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미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가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단편적으로 이게 뭐 기관이나 뭔가 이렇게 공신력 있는 데이터나 자료 분석 자료들이 좀 나온다면 명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자료가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결국엔 이제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25%를 좀 상회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몇 프로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이 물류센터의 향후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 거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지금이 25%인데 물류센터 공급된 게 100이다라고 본다면 소매 시장에서 50%까지 온라인 거래가 차지를 했을 때에는 지금의 2배의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단순한 계산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수요의 성장 대비 공급은 부족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시대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트렌드도 많이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물류센터는 거기에 맞춰서 결국에는 이제 주거지나 이런 부분들 도시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개발이 될 거냐에 따라서 물류센터도 향후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도심지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도심 내에 유휴 빌딩, 오피스 빌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오프라인 그 마트 빌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빌딩들을 이제 재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또 다른 하나의 물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부족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